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들이 유스티니아누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무너진 사라진 서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면서 제정복자 지중해를 다시 로마 제국의 호수로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자, 유스티니아누스의 때 이제 정점을 찍은 비잔틴 제국이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자,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끊이지 않는 재위 다툼이었고요. 두 번째가 100년 가까이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이 이제 제국을 갉아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적의 침입, 슬라브족과 아바르족으로 대표되는 어떤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비잔틴 제국을 그로기 상태로 보내버린 진짜 외적, 마이클 타이슨급의 그 핵펀치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다룰 이슬람인데요. 이슬람. 자,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쓴 엥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 진짜 혁명은 이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유스티니아누스가 제위에 오른 지 5년 후인 바로 532년 바로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죠. 바로 니카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의 불화 같은 그런 그 꾸중을 듣고서 정신 차리고 이제 반란을 진압하죠.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그게 아니다. 바로 진짜 혁명은 콘스탄티노플 경마장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저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 사막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 비잔틴 제국 정점을 찍은 유스티니아누스, 그가 바로 56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570년 무함마드가 탄생하죠. 그리고 610년 무함마드가 40세가 되던 해에 이슬람교가 탄생합니다. 이후 100년의 시간은요, 코란 아니면 칼을 받아라 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진격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페르시아 제국은요, 멸망해버리고요, 이때.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 핵심 지역, 알짜배기 땅 다 잃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완전히 구겨지게 됩니다. 이 무슬림 전사에 의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넓혀놓은 제국은 완전히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후 무슬림 전사들은 북아프리카 전체, 더 나아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요, 그래서 이슬람입니다. 신의 용광로 이슬람. 이슬람에 대한 주제는요, 제가 바로 이슬람 바로보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도란에서 썼는데,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슬람 탄생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슬람의 그 초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연대가 있어요. 바로 570년 이슬람교의 교주,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해 610년 이슬람교가 탄생한다. 그리고 622년 바로 이슬람력,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 무슬림들은요, 바로 622년, 이때가 이슬람력이, 이때부터
0년, 그 다음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이때가 언젠가 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하마드가 이주한 거, 바로 이걸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거룩한 천도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622년. 그래서 교주 무함마드가 탄생하고요. 570년에.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고요. 610년에. 그리고 이슬람역이 탄생한다. 622년에. 이 세 가지 연도는 잘 좀 뼈대로서 중요한 연대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무엇이 이슬람교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을까? 자, 이슬람교가 탄생한 7세기 당시, 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완전히 혜성처럼 등장한 이슬람 제국. 자, 이것은요, 어떤 일반적인 역사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한 현상이다. 왜냐?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 사막의 토착민인 베두인들은요, 또 유물론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역사적인 진보 과정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개 이슬람 얘기를 할 때 창시자인 무함마드로 곧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대를 좀 몇 세기 앞당겨서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전 그 아라비아 반도의 어떤 이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 그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만이 7세기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 갑자기 출현해서 순식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휩쓴 이슬람의 신비를 밝혀줄 열쇠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슬람 탄생 이전의 그 아라비아 역사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은요, 옛부터 이 베두인과 이 쿠라이시족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베두인들은 이 사막에서 목축을 했고요. 쿠라이시족은 이 오아시스 주변의 도시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원거리 무역, 대상 무역을 했어요. 자, 이들은 자기들만의 자체적인 문명을 만든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들의 어떤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이 셈족의 여인들은요, 자녀들을 이 근방의 수메르, 아카드, 이 바벨론 지역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원시적인 타고난 이 용맹은 이 무기력한 도시 문명에 활기를 넣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이전 이들은 이제 하늘, 별, 나무, 돌 등 이런 자연물을 숭배한 아주 원시적인 샤머니즘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이전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를 한마디로 그냥 무지의 시대다. 이제 아랍어로는 자힐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지만 이 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슬람 탄생 이전을 무지의 시대란 말로 한마디로 퉁칠 수 있겠지만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이 샌드위치의 역사다. 아라비아 반도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비잔틴 제국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바로 395년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죽고 나서 동서로 나뉘게 되죠. 로마 제국이. 그리고 476년 서쪽 로마, 서로마는 죽게 멸망하게 되고요. 동쪽의 로마, 홀로 생존한 이 동쪽 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 하죠. 그리고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반면 그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 여기는요, 과거 이 고레스,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고레스가 창건한 그 페르시아와 구분하는데 그 고레스가 창건한 페르시아는요,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 의해서 주전 331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500년 후 주후 224년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페르시아, 과거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등장한 이 신흥 페르시아를 뭐라고 하는가? 창건자의 조상이 사산,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과거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지금은 사산조 페르시아, 이 비잔틴 제국과 자홍을 겨루던 그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이에 공백 500년 동안은요, 뭐가 있었는가?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여기는 이제 로마 제국과 자홍을 겨루게 됐는데, 자, 아케메네스조, 사산조 모두요 이란인이 만든 제국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낀 이 파르티아는요, 바로 이 카스피의 남쪽에 있는 유목민들의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토착 이 이란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파르티아도 외부의 어떤 정복 왕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서쪽에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 파르티아도 짝퉁 페르시아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이런 역사들은요, 우리가 로마 제국 역사에 많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역사 덕후들에게도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전성기, 한참 전성기를 달리던 그 로마 제국도 쉽게 제압하지 못한 그야말로 호적수였지요. 이 파르티아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 이 파르티아는요, 유럽이 로마의 이름으로 추풍낙엽으로 다 복속될 때,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 때 그런 로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던 동방의 제국이 바로 요 파르티아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바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저 로마 제국이 여기 있죠. 바로 그 동쪽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파르티아, 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에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바데인, 바로 가장 큰 나라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파르티아, 바로 파르티아 제국 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주전 53년 크라수스, 바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1차 3두 정치의 중요한 축이죠. 바로 그 파르티아와 싸우기 위해서 이 크라수스가 주전 53년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 파르티아 원정에서 완전히 로마가 대패하게 되는데, 이때 당했던 패전이 로마 제국 역사에서 4대 치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되는데 3월 15일에 암살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3일 후인 3월 18일에 어때요? 이 크라수스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파르티아를 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3일 전에 이제 암살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36년 안토니우스, 바로 옥타비누스 레피두스와 함께 또 2차 3두 정치의 중요한 축이었던 이 안토니우스 역시 파르티아와 전쟁 중에 또 엄청나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파르티아와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유대 땅,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땅은요, 이 파르티아를 막는 로마의 동방 전선 최전방이었어요. 그러한 그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죠.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국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르티아를 막는 동방의 최전선, 어떤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그런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유대 국가가 굉장히 상한가를 달리게 된 시기가 바로 헤롯 대왕이 통치하게 된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바로 신약 성경 역사가 바로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했던 요 사산조 페르시아, 여기는요, 이 파르티아는 주로 이제 수비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로마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죠. 이 샤프로 1세라고 이제 241년에서 272년에 통치했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황제인데요. 이때는 이 영토가 파르티아보다 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파르티아 영토는요, 요 파란색 표시예요. 파란색 표시. 하지만 지금 얘는 샤프로 1세 때 얼만큼 땅을 넓히는가 지금 표시한 요 지역 더 넓어집니다. 요 아르메니아 지역, 여기를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빼앗는 겁니다. 자, 이 샤프르 1세 때 로마와 몇 차례 붙게 되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인 고르리아누스 3세가 전사하게 되고요. 또 발레리아누스 황제는요, 아예 생포해버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노예로 삼아버리죠. 이 사산조 황제가 로마 황제를 노예로 삼아버렸다. 이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제국이 바로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살펴봤죠. 하지만 그 유스티니아누스 역시 지중해를 다시 로마의 호수로 만든 대제로 칭송받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페르시아는 감당하기 힘든 적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562년 고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 사산조 페르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50년간의 이 한시적인 이 평화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인들의 작품 속에 이 페르시아는 종종 괴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어떤 이란, 이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그 공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영화 300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스파르타 군인들은 굉장히 팔등신에 막 임금왕자 새겨진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어떻습니까? 이 괴물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가 왜 싸우게 됐는가? 자,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이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완벽한 힘의 우위가 없었어요. 자, 그러기에 이들은 장기적인 전투, 장기적인 소모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경선의 문제인데, 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소유한 이 아르메니아, 여기가 로마가 한참 잘 나갔을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정복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이 대부분 기독교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요 지역, 요 아르메니아 지역, 여기가 바로 트라이아누스 때 로마 영토거든요. 여기가 또 로마 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예요. 여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 사이에 껴있는 일종의 완충지 같은 곳이죠. 하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 트라이아누스 때 너희 땅이었어? 그럼 우리는 시계를 더 돌려가지고 고레스가 창건했던 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어때요? 여기에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전부 페르시아 영토였거든요. 여기. 비잔틴 제국의 그 알짜배기 땅인 요 소아시아, 여기도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영토거든요. 다 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 나라. 자,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고레스가 창건한 페르시아, 바로 여기가 비잔티 영토네요. 비잔티움, 여기까지도 심지어 페르시아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결국 가운데 껴있는 아르메니아, 거기가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 완충지로 장기적인 소모전을 이제 펼치게 된다. 그 싸움 첫 번째 이유는 국경선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동서무역로의 문제였다. 당시 뭐 대표적인 비단길, 이 비단길의 중개 무역로를 이 페르시아가 독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장사로 인한 그 중개 무역으로 인한 그 이익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비잔틴 제국은 어떤 대체 무역로를 찾는 겁니다.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주로 어때요? 비단길이 지나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바그다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 영토를 그대로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잔틴 제국은 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영토를 지나지 않는 대체 무역로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게 되면 바닷길로 해가지고 어때요? 메카를 지나서 메디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초원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 이런 북쪽과 남쪽의 대체 경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국경선의 문제, 그리고 동서 무역로, 실크로드 무역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은 장기적인 소모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두 제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체 무역로로 북쪽에 있는 스텝 지역, 초원 지역과 남쪽의 이 사막 지역이 일종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죠. 장사꾼들은 싸우게 되면 그 전쟁터는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교역로를 찾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장사꾼의 장사 활동은, 무역 활동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자, 두 곳 모두 어때요? 정착민에겐 관심팍 영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초원 지역,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북쪽의 스텝은 누굽니까? 바로 투르크족이, 남쪽의 사막 지역은 그래서 아랍족이. 그래서 이들은요, 정착민, 즉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찬밥 신세였어요. 하지만 이 두 제국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들은 변방의 오랑캐에 의해서 한순간에 귀해하신 몸으로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된다. 자, 비잔틴 제국은요, 대체 교역로를 위해서 이들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상황이고요.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런 거 절대 제공하면 안 된다고 어르고 또 윽박지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아랍족과 투르크족은 어떻습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전략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 이 변방에 있는 두 족속, 이 아랍족과 투르크족은요, 순차적으로 문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먼저 남쪽의 아랍족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새 문명의 창시자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북쪽 투르크족은요, 무너져가는 이슬람 문명을 다시 부흥시킨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셀주크 투르크, 그 바통을 이어서 오스만 투르크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비단길 이제 바로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마칸 지나가지고 바로 페르시아 영토를 지나가지고
가게 되는 요 길, 비단길입니다. 중심 교역로가 이제 있지만 이 페르시아와 로마가 싸우게 되면은 남쪽 바닷길로 해가지고 메카를 지나서 오는 이 길과 북쪽 여기 스텝 투르크 쪽에 사는 이쪽으로 가는 길, 이 대체 교역로 1번, 대체 교역로 2번, 여기는 아랍 쪽이 무대고요. 여기는 투르크 쪽의 무대다. 이들이 싸울수록 북쪽에는 이제 초원 지역의 투르크 쪽과 남쪽 사막 지역에는 아랍 쪽은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가 있었다. 상종가를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거품이 빠지고 다시 하한가로 가게 된다. 이 투르크 쪽과 아랍 쪽은요, 두 제국, 북쪽에 있는 두 제국,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싸울 때만 상한가예요. 만약 양쪽에서 현재가 등장해서 양국이 설린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다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실제로 384년에서 502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고비용, 고위험의 사막과 이 스텝 지역은 대상 무역로로서 매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라비아 지역은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 다시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찾아오죠. 570년 무함마드가 탄생할 즈음, 바로 6세기 아라비아 반도는 그야말로 격변의 세기로 들어갑니다. 왜냐? 양국간, 양제국 간의 장기간의 평화가 깨지고 다시 그들은 싸우게 되죠. 재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랍인들은요, 하지만 다시 찾아온 이 황금기를 과거처럼 이 두 제국의 옆구리에 붙어서 기생하는데 만족하지 않죠. 이들은 축적된 내공으로 마침내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려버리고 비잔틴 제국은요, 소아시아 반도를 완전히 구겨넣습니다. 결국 양제국의 재격돌로 그들은 국력을 소진하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이 작은 태풍이 머지않아 자신을 덮칠 이 회오리 바람으로 돌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 양제국이 장기간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막에서 불어온 이 적의 진면목을 좀 일찌감치 파악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이슬람 문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뭐 역사에서 이런 만약이라는 단선을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말이죠. 자, 이 다시 찾아온 기회, 여기에서 이제 아랍인들은 자신들만의 유대인 종교를 고대하게 되는데, 자, 6세기 말의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아라비아를 관통하는 새로운 무역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메카와 메디나 이 지역을 지나는 대상 무역로, 그러면서 많은 물질 문제, 돈이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돈이 몰리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라비아는요, 북쪽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이 조로아스터교, 거기에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지역은 이상적인 망명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차원에서 돈이 몰리고 또 각종 고등 종교 이런 것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던 시기였다. 자,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 새로운 이념, 종교가 물밀들이 유입됐고요. 그리고 무기나 갑옷,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원시적인 우상 숭배, 샤머니즘을 넘어서 아랍인들도 이 고등 종교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증폭하게 되는데, 자, 그 후보로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되는데, 이 가운데 이 하니프라고 하는 일종의 구도자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기존의 이 샤머니즘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일신교 말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고등 종교를 찾던 그룹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무함마드는 이들이 찾는 그 일신교 열망에 불을 붙인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초기 이슬람 개종자 역시 이 하니프로 불린 이 구도자 그룹에서 많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신의 용광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전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